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연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부터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경진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경진 의원은 또 이제 20대 마감이 돼갑니다만은 20대 때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습가 여정으로 알려졌었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부족한 점 좀 연마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내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이제 방송 패널로서 많은 활동하셨는데 다시 또 방송에서 많은 기회 부탁드리고요. 이상일 전 의원은 오랜만에 다시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오려다가 잠시 다시 쉬게 됐습니다. 기자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고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부족한 점도 채우고요.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송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조금 방송해 주면 좋겠고요. 마침 또 금요일에 이런 코너가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뭐 추가 회의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야당의 김태년 여당의 원내대표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는데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21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어지기를 바라야죠. 일단 지금 김태년, 주호영 두 분이 첫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가령 이제 당선자 임기 시작하고 일주일 내로 지금 이렇게 원 구성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분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가 될지 이런 것들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나 케미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워낙 승자 독식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타파되어야만 아마 대한민국의 합의 정치 문화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네, 두 사람의 스타일로 봐서는 상당히 화기애애하지만은 더 큰 요인들이 있다라는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인영, 나경원 두 분이 원내대표 됐을 때 처음에는 밥 잘 사주는 누나 그래서 분위기 매우 좋았어요. 그러나 뭐 일단 중요한 현안으로 들어가면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결국은 뭐 패스트트랙 사태 뭐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번 원구성도 일단은 뭐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첫 해를 이끌 두 분이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처음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게 가는 그런 모양새이지만 막상 원구성을 앞두고 지금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이미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번에 가져오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04년 이후에 17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야당은 제1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이 관행이 뭐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은 굉장한 저항을 할 거예요. 숫자는 적어도 초기부터 갈등이 굉장히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승자 독식 구조를 뭐 여당이 협치를 통해서 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여당이 정말 일종의 통 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권한 축소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뭐 견제 수단으로서 법사위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지금까지 17, 18, 19, 20대 4기 연속으로 지금 야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견제 관문 역할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4기에 걸친 관행을 깨는 것이어서 아마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딘가 상임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동안 과방위 상임위를 하고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그냥 반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정책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법사위에서 뭐 자구에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돌려오는데 실은 보면 우리보다 더 심도 깊은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구나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군요. 그래서 법사위의 권한을 좀 상원처럼 현재 기능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법사위에서 무쟁점 법안이 사실은 당대 당끼리의 어떤 대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통과가 안 되고 묶여 있는 이런 단점이나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가령 법사위에서 2달 이내에 통과가 안 되면 바로 본회의 부의한다든지 뭔가 대체적인 해결 수단으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사위 권한 축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법사위에 지금 기존에 관행처럼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당약 때문에 무쟁점 법안이 발목 잡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계화 자구 심사권을 아예 없애자. 네, 정부의 법제처 기능 같은 거. 예. 네, 그렇게 나올 때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 중에 사실 뭐 위헌 성격이 있는 법안도 좀 있고 하니까 법사위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능은 저는 살려두되 법사위가 쓸데없이 당약에 의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발목 잡는 거, 이거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저는 충분히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되 법사위원장은 관행대로 야당한테 주고 법사위의 원래 기능, 체계 자구심사권 그 기능도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번 21대 선거 결과라든가 구성원들의 특성,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20대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환경이 또 특별하게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압도적인 여당이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압도적인 여당에다가 예. 압도적인 여당 내지는 범여권으로 당선된 분들 중에는 예. 사실은 목소리가 강한 스피커들이 아하.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여권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마 야당을 이렇게 때린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러는데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강하게 있다. 나갈 가능성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 뭐 선거도 패배했겠다. 네. 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과거보다는 많지는 않아서 아마 야당이 전체적으로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몰아붙이기 예. 아마 굉장히 강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서 예. 그런 걱정을 좀 더 했습니다. 16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원내대표 후보 3분이 나왔잖아요. 예. 뽑았죠. 정성호 의원 예. 사선이죠. 비주류. 9표 나왔죠. 이분한테 겨우 9표가 예. 나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인데 예, 예. 제가 중앙일보 정치면을 책임졌다면 저는 정성호 고작 9표, 제목 이렇게 달았어요. 예.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여당한테 힘을 실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국민들은 여당이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했을까요? 균형 감각을 갖고 야당의 목소리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막강한 의석을 갖게 됐지만 여당 안에서도 균형 감각, 합리성 이런 거를 발휘하도록 국민들은 좀 원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정성호 9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21대 국회를 좀 원만하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고요. 초선이 68명, 68명의 초선 의원이 계신데 대부분 네, 그분들도 거기다가 시민당까지 합하면 더 네,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도 결국은 뭐 청와대 코드 이런 걸 의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21대 국회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여당의 일방 독주, 이게 가장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야당은 또 강한 반발. 그래서 네. 21대 국회가 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게 됩니다. 네, 두 분이 좀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민주당은 바로 개표 날에서부터 겸손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서 겸손 모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국회 전망은 이 정도 하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인 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몇 가지 사안이 공통으로 엮어져 있는데 사안을 보는 시각 다양할 수 있겠는데 우선 김경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 논란을 보고 있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던 할머니 말씀은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은 후원금이 거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피해 금액 이 지원금은 많지가 않다라는 문제 제기였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첫째 맞는가라는 부분. 근데 실제로 대체로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돈 중에 한 5% 남짓 정도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이 정의연 쪽에서는 나머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캠페인을 벌리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 간접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 제기하신 분의 문제 제기의 핵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 정의연 내부에서도 고민할 대목이 있는 거고 우리 사회 전체도 좀 고민할 대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불거졌던 것이 정의연 내부의 회계의 투명성, 자금 운영의 투명성 문제였거든요, 보면. 예. 근데 이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국가의 예산이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모든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공개 요청을 하면 다 이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개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정의연에서 개략적인 공개, 그것도 개략적인 공개를 했는데 일부 내용은 사실은 뭉뚱그려져서 하나로 이렇게 공개가 돼서 공개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요거를 전부 공개하고 회계 내부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좀 검증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 예.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 또는 정의연을 비판하는 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예. 이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희 전 의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점은 명쾌하게 갈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기한 그 문제 의식에 맞춰서 초점을 우리가 그쪽으로 모아가야 된다. 그거는 뭐냐? 지금 국가의 보조금을 꽤 많이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4년간 13억 정도 예. 받았는데 공시된 건 5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8억 원 정도의 국가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해서 각종 국민들이 낸 성금이 정말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우리 국민이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의연에서 그동안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것들을 보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다시 재공시를 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저는 고발까지 당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가 국고보조를 했는데 국민 세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대로 제대로 공시도 안 하게 했던 거 정부도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 민주당이 뭐 마치 친일분자다, 토착외구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말 그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윤미향 씨의 경우는 정말 진실을 고백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한 장례 비용으로 1,170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는데 그 상조 예산은 그냥 무료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윤미향 씨는 이제 고백을 하고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짧게 질문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진영 대결처럼 이렇게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그 진영 대결처럼 본질을 흐리는 쪽이 어디입니까? 정의연 쪽과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이에요. 지금 야당은 이 회계의 투명성, 그 회계가 도덕적으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규명하자는 건데 그걸 마치 무슨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쪽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국민들께서 아셔야 된다. 왜 이렇게 진영 대결처럼 마치 돼버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발언 보면 이 정의연 쪽에서 오랜 동안 긴 시간 동안 전쟁, 성폭력, 성노예 범죄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또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기여를 해온 부분은 그건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내부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해야 될 것인가 이 네. 부분만 우리가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가 됐죠. 대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그 왜 통화했던 것을 상세하게 공개했던 이야기 네. 또 내용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 열린 민주당. 민주당도 그렇고 최강욱 대표도 그렇고 이건 경솔한 것이 아닌가 아하.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되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선된 직후에 긴 시간을 아마 통화를 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축하 겸 덕담 겸 여러 가지 뭐 협조의 의미를 담아서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사실은 이제 당대표로 당선이 돼서 이런저런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그건 두 분 사이에 묻어야 될 부분들인데 아하. 그거를 밖으로 생중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게 최강욱 당대표에게 전화 통화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이 실린 곳이 열린민주당과 최강욱 대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쪽의 일방적인 과잉 홍보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정치를 하면서 물밑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묻고 가는 것이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기본적인 부분도 조금 좀 어긋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의 원내대표한테는 전화를 안 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석을 가진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물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신분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 피의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허위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최강욱 당선인이 형사 피의자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물론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것 축하하기 위해서 덕담 차원에서 하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네.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네. 법조인으로서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정말 미주알 고주알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편안하게 식사 자리를 하자라고 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또 그 이야기. 그다음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최강욱 당선인이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한 거 매우 부적절하고 그거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예. 특히 검찰은 압박감을 느낄 거고요. 재판부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강욱 이분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겨요. 네. 본인이 법사위로 지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를 지금 사실 밀어주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나의 네.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까면서 저기는 법사위를 가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5.18 기념식에 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한 변화고 정말 만시지탄이다. 진즉했어야 된다. 네. 한교안 대표가 지난해에 5.18 때 가고요. 당 지도부 호남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수없이 좀 호남을 찾아라. 호남에 가서 진정성을 보이면 한 표, 두 표 쌓여서 우리가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외면을 했어요. 이번에 가서 욕 먹을 거 먹고 예. 몰매 맞을 거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호남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초선연들, 초재선 움직임들도 있고 예전과 다르게 조금 활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면. 근데 이 5.18 민주화 항쟁만 해도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켜서 재판에 회부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던 문제고 예.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특별법, 지원법, 또 진상조사에 관한 법들 다 통과돼서 네. 있었던 부분들이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로 합의가 된 부분들을 극우적인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이 태극기 부대와 결합을 해서 그랬죠. 그걸 계속해서 예, 예. 부정을 해왔고 그게 결국은 이번에 미래통합당 참패 원인이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보편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분의 이제 맞짱 토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엔의 맞짱 토론 지금까지 김경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